세계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경제의 번영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이룩한 성과예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입혀요.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도 하고 0.75% 올리기도 해요. 미친 짓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저축, 금융자본 뺏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 수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길을 걷게 되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미국 경제만 홀로 잘 나갈 수 있겠냐고요. 지금 미국도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의 부메랑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실업률도 3%대 초반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 게 수십 년 만이에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란 말이에요. 성장률도 지난해 3%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2배나 더 많아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들 S&P든 다우지수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죠. 겉모습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의 번영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이룩한 성과예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입혀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거 좀 잠시 뒤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2022년 상반기에 미국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었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였어요. 2분기 연속 경기가 하강했어요.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 낮춰서 투자 촉진해야 되죠. 그리고 환율 올려서 수출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 정책을 펼쳐요. 오히려 경제난이 심각해지더라. 그걸 몇 번 겪었거든요. 미국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2022년 3월부터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요.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도 하고 0.75% 올리기도 해요. 미친 짓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달러를 강세로 전환시켜 놓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은 더 확장되고 주식시장 화랑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국내저축, 금융자본 뺏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 수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길을 걷게 되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기가 급강하해요. 3분기에는 반토막 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피해를 크게 받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외채를 들여와서 경상수지 적자분을 채우고 있었는데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니까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외채를 들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거나 고갈되기 직전에 이르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 숫자가 지금은 50개국에 가까워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미국 경제만 홀로 잘 나갈 수 있겠냐고요. 1982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81년도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미국은 81년도에 플러스 성장했다가 82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사들이 역사에서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미국도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의 부메랑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각계에서 기준금리 낮춰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정치권은 더 큰 몫으로
뭐 기준금리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 주식 시장, 또 금융산업 전반 모두 다 기준금리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 의장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만약 기준금리를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순간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 연준 의장이. 그걸 몇 번을 겪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인 거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역전돼 있을까요? 당연히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역전돼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고, 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 등 사채들, 채권들, 이것들의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어느 은행인가는 파산에 직면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한 은행의 금융위기는 다른 전 금융위기로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이 조만간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준금리를 현상 유지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금리를 낮췄을 때보다 시차를 두고 좀 느리게 진행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우선 미국 그 주식시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호조를 이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들이에요. 호재들이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2021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내 유동성이 갑자기 팽창되는 효과가 나고 주식시장도 따라서 호조를 보였어요. 당시에 최고가를 갱신했었죠. 그 다음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또 이게 호재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다시 이어가게 돼요. 당시에 테슬라는 뭐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미국 주시장 전반을 앞에서 이끌어 갔었잖아요. 최근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호재가 주식시장을 이끌게 되면 언젠가는 그 호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더 특이해요. 일본은 지금 니케이 지수가 1989년도에 그 39,600 갔던 최고치를 30여 년 만에 갱신했어요. 4만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일본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주식 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숨겨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투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한머니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제 한머니들 왜 일본 주식시장에 들어왔겠어요? 지금 일본 엔화 환율 150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150엔인 환율이 100엔대로 떨어져 봐요. 장차 100엔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환차익만 50%를 누릴 수 있잖아요. 국제 한머니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번 엔저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말로 고환율 정책.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20년, 2023년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2년에 걸쳐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경제를 못 살려냈어요. 3번 잠깐 살려낸 적이 있어요. 근데 1년을 못 넘겼어요. 엔저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했는데
경제가 못 살아나니까 정책의 힘은 약해지고 시장의 힘이 강해졌어요. 일본은 지금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대 규모로. 따라서 외환은 계속해서 일본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장의 힘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8번을 국제 한번이들 봤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일본 경제는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시장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엔화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일본 주식시장은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된 게 아니고 금융 장세란 말이에요. 국제 한머니들과 그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때문에 늘어난 그 유동성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150엔대, 100엔대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환차익 충분히 누렸잖아요. 국제 한머니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뭐 가차없이 떠나죠. 일본을 떠나면 일본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일본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져서 일본 경제를 덮쳐온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높이 올라갔던 만큼 추락하는 것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타격은 훨씬 심각해져서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일본 경제는 또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1, 2년 이상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이든 일본이든.